지난 강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이타민 B1으로서의 티아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하겠고, 그 이후에 바이타민 B2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타민 B1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바이타민 B 패밀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가지 생명현상에 바이타민 B 패밀리가 작용하지만 주로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이타민 B1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타민 B1 자체로 코엔자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스포러스 그룹이 바인딩 되면서 즉 포스포릴레이션 된 티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 형태인 TPP의 형태로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작용되는 엔자임은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이스나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랜스 케톨레이스라고 하는 엔자임의 보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는 탄수화물 대사, 즉 에너지 대사에서 그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엔자임인데, 이러한 엔자임의 보요소에 작용함으로써 탄수화물 대사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대사가 해당 과정에서 TCA 사이클로 무난하게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관련된 엔자임이고, 여기에 TPP가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는 역시 탄수화물 대사이긴 합니다만 해당 과정에 관련된 엔자임이 아니고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를 석시닐 코에일로 바꾸어주는, 즉 TCA 사이클에서 전자를 방출시켜서 NADH의 형태로 전자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그 전자 전달계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그 NADH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엔자임의 하나로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가 존재했었는데, 여기에 TPP가 보요소로 작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케톨레이스 경우에는 전자 전달계에서 또는 TCA 사이클에서 전자의 수용체로 작용하는 NADPH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엔자임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고, 라이보스의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어 있는 라이보스 5 포스페이트를 역시 생성해주는 과정에 관여하는 엔자임으로 ATP나 CoA 또는 코엔자임 A, NAD, FAD 또는 유전 정보로서의 DNA와 RNA의 빌딩 블록, 생체 구성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엔자임인데, 여기에 TPP가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TPP는 우리의 면역 기능에 관계를 하면서 안티스트레스 바이타민으로서 액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신경계에 작용을 함으로써 뇌신경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거나 일반적인 신경계에 있어서의 시도 전달을 유지시켜주는데 역할을 해준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바이타민 B1, 티아민의 흡수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는 일반적으로 스몰 인테스틴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사이트를 스페시픽한 그 단어로 제주놈이라는 그러한 그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공장의 형태예요. 즉 장이 비어있는 그러한 형태를 제주놈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소장에서 이러한 바이타민 패밀리, 특히 바이타민 B1이 흡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흡수 경로는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시스템, 즉 어떤 운반체가 존재함으로써 그 운반체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 즉 흡수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고, 농도가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티아민이 소장 내에 존재할 경우에 패시브 디퓨전, 농도 구배로, 마치 삼투압처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패시브 디퓨전이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시스템이 일반적인 바이타민 B1의 흡수 경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흡수를 위해서는 바이타민이 그냥 프리폼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포스포릴레이션, 즉 인산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바이타민 B1으로 존재해야만 캐리어에 의해서 원활하게 흡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이타민 B1의 흡수 시스템입니다. 일단 흡수가 된 바이타민 B1은 혈액에 의해서 또는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를 통해서 이동이 된 바이타민 B1은 어느 조직으로 가게 될까요? 주로 에너지 대사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아무래도 많이 이동이 되겠죠. 간 조직, 신장 조직, 또는 뇌와 같은 이런 조직으로 이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양은 이런 과도한 양에 있어서는 수용성 비타민이 공이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과도한 양은 지용성 비타민과는 틀리게 상대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쉽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양에 의한 부작용은 크게 염려할 바가 없는 것이 수용성 비타민 또는 바이타민 B1의 그 흡수나 배설에 대한 기작의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티아민의 음식에 있어서의 소스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결핍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존재하는 식품의 어떤 소스를 좀 보면 식물성 식자재나 동물성 식자재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육류나 이스트류 또는 언팔리시드 시리얼 그레인은 일반적으로 도정을 하지 않는 그런 곡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인리치드 브레드, 그러니까 빵 종류에서 주로 이제 현미와 같은 이러한 곡류를 이용해서 혼합 그 곡식의 반죽을 이용해서 만든 그러한 빵류, 그 다음에 역시 이러한 현미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브렉퍼스트 시리얼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돼지고기에 이러한 티아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이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존재로 말미암아서 결핍증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티아민은 얼마나 그럼 필요할까요? 티아민에 대한 인체 수요도를 좀 보겠습니다. 티아민은 레드블러드셀에서의 어떤 트랜스케톨레이스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함으로써, 즉 적혈구에 있어서의 트랜스케톨레이스라고 하는 엔자임, 저희가 지난 강좌 때 방금 말씀드렸고, 방금 지난 강좌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TPP가 보요소로서 작용하는 엔자임의 하나였죠. 이런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트랜스케톨레이스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 체내에 있는 시아민의 상태, 즉 시아민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지 결핍된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트랜스케톨레이스의 액티비티를 측정함으로써 티아민의 영양 상태의 저조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저조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티아민을 즉시 공급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공고가 되는 RDA 값, RDA는 계속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라고 해서 권장 섭취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3mg 정도, 여성인 경우에는 1mg 정도의 티아민을 섭취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1.36mg 정도의 티아민 함량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결핍증에 의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과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변으로 쉽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과량에 대한 부작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 때문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섭취 허용량은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시아민에 대한 섭취 허용량에 대한 또는 필요량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슬라이드에서 역시 말씀을 드렸었죠. 다양한 음식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이 섭취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결핍증이 개발도상국 이하의 후진국에서는 상당 부분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증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바이타민 B1을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케미컬 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으로 배우게 게 아니고 기능성 소재나 식품 신소재 또는 생리활성 소재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핍증을 더불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시아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시아민에 관련된 유도체 TPP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관련해서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즉 신경계에 있어서의 데미지를 유발한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웨이스팅, 소모성 질환, 이것은 결핵이나 암 등을 일반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모하는 그런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의 생명 현상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결핍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아민의 결핍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아민의 결핍증이 나타나는 그런 신드롬은
메일 뉴트리션, 즉 영양 섭취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는 영양 섭취가 좋다라고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식자재에 시아미네이즈라고 하는 시아민을 분리할 수 있는 효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시아민에 대한 결핍증의 그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시아민 결핍증을 버니크 코사코프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하나는 베리베리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살펴보겠지만, 두 질병 다 베리베리 질병인데, 베리베리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인데, 어떠한 사이트, 즉 어떠한 조직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버니크 코사코프 신드롬이라든지 아니면 베리베리 신드롬, 또는 웻 베리베리, 드라이 베리베리, 이러한 형태로 구분해서 저희가 그 질환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선진국에서는 잘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질환이지만은, 위에서 잠깐 언급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향에 멜뉴트리션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자에 있어서는 시아민 결핍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아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알코올 결핍증 이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요소를 탄수화물이 아닌 슈거와 같은 그냥 단당류나 설탕,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알코올로부터 에너지를 주로 많이 산출해내는 그러한 그 특정 그룹에 있어서는 역시 시아민의 결핍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아민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낼 수 있냐면은, 그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소화에 당장 문제를 끼칠 수가 있겠죠. 바이타민 B1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타민 B1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화기계에도 그 문제를 발생시켜서 음식의 소화, 즉 탄수화물의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상기시켜 보면, 그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소화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결국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소화 흡수나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티아민이 관련된 그러한 코엔자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였습니다. 그 엔자임에 의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게 되고, 그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되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DPP가 없기 때문에, 즉 시아민이 없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만 잔뜩 쌓일 공산이 있죠. 즉 혈중에 파이루베이트의 농도가 비이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인해서 멘털 얼터니스와 같은 정신적인 결함,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겠고, 호흡이 곤란하거나, 즉 ATP가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성을 부여해주는 여러가지 대사에 관련된 ATP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하트 데미지와 같은 심장의 질환을 일으킴으로써 결핍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핍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리베리라고 하는 앞서서 말씀드린 신드롬의 하나를 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라고 하는 이러한 신드롬은 일단 임상적인 특징이 웨이트 로스, 즉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이모셔널 디스터번스가 나타나면서 결국 정신 이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즉 정신 이상이 발생될 수가 있겠고, impaired sensory perception, 즉 감각 기능이 굉장히 무뎌지는 거죠. 감각 기능이 무뎌지고, 위크니스,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ATP가 생성이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력감이나 허약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핫빛과 같은, 즉 고정적인 정상적인 또는 그 정기적인 심장박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혈류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영양소의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마치 부정맥과 같은 그러한 핫빛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임상적인 그 질환들, 특징들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리베리 신드롬, 즉 시아민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군은 아까 말씀드린 멜뉴트리션이나 알코올 중독자,
또는 그 단당류로서 설탕을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특정 그룹에 국한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그 인종이나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그것의 질환의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아시아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공류가 대부분 공유가 그 도정이 완전히 된 100% 도정이 된 백미 상태로 섭취를 하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백미 상태로, 현미가 아닌 100% 도정이 된 백미 상태로 식사를 섭취하는 그러한 인종이나 국가에 있어서는 결핍증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고,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업적으로 발전되기 이전에는 영양 섭취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러한 결핍 증상이 각기병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굉장히 소개가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뒤에 좀 더 나오는데, 백미 형태로 쌀을 섭취하거나 쌀을 섭취하는 일반적인 아시안 컨트리에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베리베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복되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아민을 섭취하는 어떤 이런 아시안 사람들, 시아민의 섭취가 부족한 아시안 사람들, 특히 예전에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아시안 사람들 중에서 수유부에 있어서도 시아민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유를 하게 되는, 즉 모유를 섭취하게 되는 그 영유아들까지도 이러한 티아민 결핍이 그 대를 이어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의 증상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웻 베리베리와 드라이 베리베리에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웻 베리베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정이 많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발생되면서 사람이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웻 베리베리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말초 조직의 그 임상적인 특징이 그 워터락트, 즉 뭐 통나무가 물을 함유해가지고 잔뜩 불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특징적인 병변을 나타나기 때문에 웻 베리베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베리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경계에 좀 문제가 생김으로써 신경적인 어떤 그 부분 마비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웨이스팅과 같은 결핵이나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결핍증을 드라이 베리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베리베리라고 하는 그 티아민 결핍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코사코프 신드롬은 일종의 베리베리예요. 베리베리인데 어떠한 베리베리냐면은 대뇌에 발생이 되는 티아민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특정 조직에서 브레인이라고 하는 조직에 발생될 수 있는 티아민 결핍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티아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사코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북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었고, 북미에서 발견이 될 때 일반적으로 북미 지역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선진국의 사람들이 발생이 될 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발생이 된 게 아니고 알코올을 과하게 흡수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에 있어서의 멘탈 디스터번스가 나타나면서 발견이 된 그러한 신드롬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킨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말씀드렸던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베리베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안 컨트리에서 나타나는 결핍증을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코사코프 신드롬은 북미 지역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룹핑을 한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아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시아민의 흡수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아민의 배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촉진을 시키고, 그래서 시아민의 양을 체내의 존재량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주고, 더군다나 음식의 섭취가 굉장히 그 잘못된 섭취로 멜뉴트리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아민 결핍에 의해서 멘털 디스터번스와 같은 대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티아민의 결핍은 전자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후자나 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용성 바이타민이기 때문에 이것의 저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섭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화 흡수에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금방 체외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증이 나타날 때에는 즉각적으로 티아민을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러한 티아민 결핍에 의한 그
증상을, 즉 코사코프 신드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컨퓨전과 같은 멘탈 디스터번스가 나타날 수 있겠고, 메모리 로스와 같은 기억력 상실, 그다음에 그 니스타그머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질환으로 이제 안구의 어떤 질환인데, 안구의 그 비정상적인 떨림, 눈동자의 떨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혼수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도 에너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기병 치료 같은 것을 보면은 각기병, 즉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의 전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각기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각기병이 발생이 되면, 즉 시아민이 결핍이 되면 시아민을 그 정맥이나 근육 주사를 통해서 약 1주에서 2주일간 하루에 50에서 100mg씩 투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루에 10mg의 시아민을 경구로 복용시키게 되고, 또 이제 치료가 결핍 증상에 대한 치료가 끝나면 환자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거에 수행을 하였던 이런 티아민 결핍증에 대한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이타민 B2입니다. 리보플라빈으로서의 바이타민 B2죠. 그래서 바이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나 바이타민 B2 두 가지 용어로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B2는 두 가지 형태의 코엔자임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타민 B1처럼 그 자체가 코엔자임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도체로 변화되면서 그 코엔자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아이소폼은 FMN,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형태로 전자 전달에 관련된 그러한 두 가지 코엔자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타민 B2는 역시 수용성 바이타민인 관계로 쉽게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는 것은 역시 소장의 공장이라고 그때 표현했던 제주남에서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전 단계에서 어떤 대사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대사 과정의 결과로서 액티브 트랜스포트, 능동 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즉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 수송, 즉 패시브 디퓨전과 같은 농도에 의해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ATP라고 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또는 조절적으로 무언가를 흡수할 때, 무언가를 이동시킬 때 보통 그 능동 수송 또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타민 B2도 역시 이제 소장에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 단계의 과정에서는 소듐 이온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관련성을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소듐과 포타슘 펌프를 볼 수 있어요. 소듐과 포타슘 펌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즉 순간적으로 그 세포 내에 있는 포타슘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소듐의 농도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ATP라고 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순간적인 소듐과 포타슘의 임밸런스는 2차적인 대사 과정을 겪게 되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칼슘의 인플럭스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칼슘의 인플럭스 이외에 소듐과 클로라이드의 인플럭스를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소듐 인플럭스와 동시에 아미노산의 흡수에 대한 과제도, 아미노산의 흡수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소듐과 함께 슈거, 당,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는 그러한 경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듐 포타슘 펌프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인해서 2차적인 여러가지 능동수성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역시 바이타민 B2도 이와 같은 능동수성의 결과로 소장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리보플라빈은 여러가지 대사 과정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에너지 대사에 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좀 보면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거 이외에 바이타민 B1처럼 지방이나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타민 B2는 이거 이외에도 이제 RBC 포메이션, 즉 적혈구의 생성이나, 적혈구가 있어야만 인체의 각 조직에 적당한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RBC라고 하는 것은 인체 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구성 요소죠. 적혈구의 형성이라든지 호흡작용 또는 안티바디 프로덕션, 면역작용, 그 다음에 그 여러가지 그
사람의 성장이나 어떤 그로스나 리프로덕션, 즉 사람의 성장이나 여러 가지 생식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조절해 주는데도 바이타민 B2가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 생리 활성이나 정상적인 건강 유지를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해서 바이타민 B1처럼 일반적인 굿 헬스에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킨이나 네일 그리고 헤어 그로스에도 바이타민 B2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바이타민 B2의 역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결핍 증상은 아라비오 플라비노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리보플라빈의 형태예요. 리보플라빈은 지금 이 세 개의 환 구조가 연속으로 퓨전되어 있는 것을 보통 아이소알록사진 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좀 나오는데요. 아이소알록사진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링에 리비톨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리보플라빈이라고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화환원에 관련되는데 산화환원의 매개체는 전자의 이동이에요. 즉 전자 두 분자가 산화된 그 리보플라빈에 바인딩이 되면 환원된 형태로 전자의 두 분자가 결합이 되고 이 전자가 떨어지면 산화된 형태의 리보플라빈이 결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자유스럽게 바인딩 되었다 아니면 릴리스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환 구조가 퓨전되어 있는 아이소알록사진 링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보플라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유도체로서 플라빈 모노누클레오타이드라고 말씀드렸던 FMN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N은 역시 코엔자임인데 이것은 플라빈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즉 FAD의 전구체로서도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FMN 자체로서 작용될 수도 있겠고 FAD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전구 물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태로도 액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식품 중에서 섭취할 때는 FMN이나 FAD가 아닌 그 리보플라빈의 형태로 식품 중에서 섭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성이 아이소알록사진 링이 구성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이소알록사진 링, 즉 세 개의 육각형의 링 구조가 연속해서 퓨전되어 있는 형태, 가운데 링 구조에 리비톨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보이고 있고 이것의 세 개의 링 자체를 아이소알록사진 링이라고 하는데 이 링에 붙어 있는 나이트로젠 아톰, 이 나이트로젠 아톰에 의해서 결국 여기에 프로톤의 형태로 전자가 바인딩이 되면서 전자의 수용체로 또는 전자의 그 공여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특징에서 FMN이나 FAD의 액션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아이소알록사진에 있는 여러 개의 나이트로젠 아톰에 의해서 전자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독스 리액션 즉 산화환원 반응 전자의 이동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FMN이 작용하는 에너지 대사에서의 역할은 NADHD 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에 먼저 보요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NADHD 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의 그 컴플렉스 4개 중에 첫 번째 즉 TCA 사이클에서 나오는 전자를 전자 전달계로 받아주는 첫 번째 효소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의 NADH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의 바이타민 B2가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세포나 조직에서는 리보플라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런 리보플라빈이 결국 이제 FMN이나 FAT로 존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전달계 등에서 그들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NADH 디하이드로게네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전 슬라이드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NADH 디하이드로게네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컴플렉스 1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컴플렉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의 전자전달계의 컴플렉스가 4개로 존재하고 그 4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존재하는 컴플렉스 1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퍼스트 엔자임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 퍼스트 엔자임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즉 전자 전달계 ETC에 관련된 엔자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죠. FMN의 역할을 볼까요? FM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어디서 전자를 받아주냐면 NADH에 바인딩 되어 있는 전자를 받아주는데, 이 NADH는 결국 TCA 사이클에서 발생되는 전자를 바인딩 시켜가지고 결합해서 전자전달기로 이동시켜주는 이동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FMN이 NADH에서 전자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FMNH2, 즉 전자가 결합된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FMNH2는 자기가 바인딩 되었던 전자를 결국 여러 철 성분의 형태로, 즉 산화된 철 성분의 형태인 아이론의 전자를 전달시켜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밑에 좀 나와 있는데, 아이론 설퍼 프로테인, 즉 FES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컴플렉스 1에서 전자 전달에 관련된 하나의 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아이론과, 즉 철 성분과 황 성분이 결합된 프로테인의 형태로서 전자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NADH의 형태로 TCA 사이클에서 온 전자를 FMN이 받아서 FMNH2가 되고, 그것이 다시 아이론 설퍼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전자가 전달됨으로써 전자 전달계로 그 TCA에서 생성된 전자가 무난히 인입이 되어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플로우로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론과 설퍼의 프로테인 컴플렉스는 Fe3 형태에서 Fe2 형태, 전자가 결합된 형태로 바인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FMN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즉 바이타민 B2에서 유도되는 그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없으면 결국에는 전자 전달계로 TCA에서 생성된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FAD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식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FAD 역시 이제 리보플라빈에서 유도가 되는 코엔자임의 형태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의 구성 요소는 아데닌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보스, 당으로서의 라이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포스페이트 그룹이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에 FMN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FAD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역시 아이소알록사진 링을 가지고 있는 플라빈 스트럭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독스 컨디션에서 레독스 컨디션에서 전자 수용체나 전자의 공유체로서 작용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그것의 역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 전자 전달기에서 중간체로서, 즉 전달해주는 전자를 전달해주거나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전자가 쉽게 바인딩이 되었다, 쉽게 릴리스가 될 수 있었다 하기 때문에 순환적인 그러한 전자 전달계에 작용될 수가 있겠다. 즉 연속적으로 전자를 받고 또 전자를 부여해주는 이러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보요소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TCA 사이클에서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의 보요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전자 공유체와 또는 전자 수용체로서 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TCA 사이클에서는 석시네이트가 그 푸마레이트로 이제 그 바뀌면서 결국에 이제 FMNH2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결국 전자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러한 전자들의 이동이 결국 전자 전달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TCA 사이클에서 전자 전달에 관련되는 그러한 엔자임의 보요소로서 FAD가 작용을 하고, 해당되는 엔자임은 역시 TCA 사이클에 있는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이제 생화학적인 내용들이 결합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핸드아웃이 이제 비교적 좀 쉬운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국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이나 여러분들의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프린아웃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반복 청취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섭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방법을 권하고 싶고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FMN이라고 하는 것, FAD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두 가지의 지금 박스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박스에는 FMN과 여기서부터 유도가 될 수 있는 FAD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MN은 아이소 알록사진 링에 리비톨이 붙어 있고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FMN 형태고 여기에 아데닌과 그 다음에 당, 5탄당으로서의 라이보스가 결합되어 있고 또한 포스페이트 그룹이 하나 더 결합됨으로써 FAD,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 것이 그 FAD와 FMN에 관련된 그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작용하는 게 결국 아이소알록사진 링에 있는 나이트로젠 아톰들에 의해서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전자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FAD 같은 경우에는 TCA 사이클에서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의 보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 TCA 사이클에서 석시네이트가 포마릭 애시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된 그러한 엔자임에 해당이 되고 이 엔자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를 방출해내는, 전자를 산출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결국 산출된 전자는 전자 전달기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이타민 B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역시 바이타민 B2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좀 다음 강좌에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바이타민 B2에 대한 나머지 내용과 나이아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